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이 30년 만에 1조 달러, 기업의 제왕이 되기까지 그가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본 3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10살도 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의 선진 문화에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에게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을 외우게 할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소요, 사태를 피해 급하게 미국으로 보내진 젠슨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심한 인종 차별 속에서 매일 변기 청소를 도맡아야 했고,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문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젠슨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것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를 거쳐 스탠포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엘리트로 거듭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젠슨은 졸업 후 반도체 설계 회사인 LSI 로직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엔지니어링부터 판매, 관리까지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쌓으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젠슨은 컴퓨터의 미래에서 유망한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래픽스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게임과 멀티미디어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 판단한 그는 이 시장의 잠재력을 꿰뚫어 봤습니다. 챕터 1. 식당에서 시작된 1조 달러, 제국의 비밀. 1993년 초, 젠슨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크리스 말라치키와 커티스 프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소에도 모이면 브레인스토밍을 즐겼는데, 이날 젠슨은 앞으로는 그래픽과 비주얼 컴퓨팅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라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PC 업계에 몸담고 있던 두 친구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앞으로 중요해질 컴퓨터 시각화 시장에 대해 상상력을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상을 실현할 하드웨어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CPU가 실시간으로 그래픽을 구현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크리스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그래픽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고속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용 칩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젠슨은 이 말을 듣자마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자. 세 사람 모두 컴퓨터 칩 산업에 대한 내공이 쌓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젠슨은 LSI 로직과 AMD에서 칩 산업 경험을 쌓았고, 크리스는 HP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그래픽 아키텍처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커티스 역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고속 메모리 분야를 깊이 이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1993년 4월 5일, 의지로 뭉친 3명은 4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명은 부러움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엔비디아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각적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엔비디아가 창업할 무렵 비슷한 미래를 그리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PC 환경은 절정의 정점에 있었고, 한때 기업과 컴퓨터 광들의 도구였던 컴퓨터가 이미 대중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게임 산업도 픽셀화된 2D 스프라이트에서 3D 세계로 전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인텔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시장을 노렸습니다. 인텔이 발표한 멀티미디어 CPU 계획은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 CPU 하나로 모든 멀티미디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의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식당에서 상상했던 비전을 인텔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인텔과 비교할 수도 없는 신생 기업이었지만, 짓밟힐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멀티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래픽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젠슨과 동료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CPU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들의 기회였습니다. 엔비디아는 CPU가 아닌 올인원 멀티미디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게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1993년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둠이 큰 인기를 끌면서 3D 그래픽 게임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개발 중인 그래픽 카드의 목표를 게임, 그래픽 성능 개선에 두기로 결정했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MV1이라 불렀습니다. 젠슨은 MV1을 통해 PC의 고성능, 2D 및 3D 그래픽, 비디오, 디지털 조이스틱 인터페이스, 고급 오디오 기능 등을 제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멀티미디어 시장을 가속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챕터 2. 실패에서 배운 호환성이라는 생존 법칙. 하지만 고품질 3D 그래픽 처리 성능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방법은 렌더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래픽 칩들이 폴리곤, 텍스처 매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이라는 새로운 렌더링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텍스처 매핑이란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물체의 표면의 세부적인 질감을 묘사하거나 색을 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MV1은 2D 이미지를 가져와 3D 객체 주위로 감싸서 모델의 다각형 수를 늘리지 않고도 객체를 더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생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생산 라인을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었기에 엔비디아는 SGS 톰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설득하여 설계는 엔비디아에서, 제작은 SGS에서 하는 방식으로 MV1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MV1은 다이아몬드 엣지 3D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실제로 주변 장치를 가속기로 만드는 가속 컴퓨팅의 최초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케이드 산업의 강자였던 세가 세턴의 투자를 받을 만큼 기대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최초의 그래픽 카드였던 MV1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은 분명 장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래픽 표준에 가까웠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세가 세턴을 설득하여 비디오 콘솔용 그래픽 가속기인 MV2 개발을 함께 진행했지만, 개발 도중 세가 세턴이 먼저 포기하면서 MV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6년 케이크와 툼 레이더 같은 게임의 등장으로 3D 게임 열풍은 더욱 거세졌고, 3D 그래픽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주변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1년 뒤에 생긴 3DFX라는 회사는 부두 그래픽 카드를 선보이며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시장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견줄 만큼 3DFX의 성장세는 무서웠습니다. 3DFX가 만든 부두 그래픽 카드는 글라이드라는 그래픽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쉽게 최적화하여 게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게임이 글라이드를 지원하게 되어 사용자들은 최상의 3D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MV1의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한 뒤 신제품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1997년 두 번째 그래픽 카드인 리바 128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네임을 그대로 사용했던 MV1과 달리 리바 128은 엔비디아가 이름부터 신경 써서 브랜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3D 및 2D 그래픽 가속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차별화했으며, 그래픽 카드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3DFX 부두와 ATI, 레이즈 시리즈 및 매트록스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3DFX 부두는 3D 성능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넘버원 그래픽 카드로 꼽혔기 때문에 리바 128이 그 자리를 넘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합된 2D, 3D 기능과 더 나은 다이렉트 3D 성능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그래픽 카드로 명함을 내밀게 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결과 리바 128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장 인기 있는 그래픽 카드 중 하나가 되어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출하되며 순조로운 판매로 엔비디아를 경영난에서 구했습니다. 챕터 3. 세계 최초 GPU로 게임의 룰을 바꾸다. 1년 만인 1998년, 엔비디아는 TSMC와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면서 리바 제품군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은 후속작인 리바 TNT였습니다. TNT라는 이름은 트윈 텍셀의 약자로 최초의 멀티 텍스처 3D 프로세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럭당 2개의 텍셀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3DFX 부두 2와 비슷한 성능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1999년에는 리바 TNT를 출시했습니다. 리바 TNT는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부두 3보다 그래픽 메모리를 2배 더 크게 설계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3D를 대폭 지원하여 3D 그래픽에서도 32비트 렌더링을 지원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마침내 부두 3을 능가하는 그래픽 카드 선도 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고가형 조립 PC나 일체형 그래픽 카드로 주로 탑재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바 TNT 울트라, 리바 TNT 프로, 리바 TNT M64, 리바 벤타 라인업을 촘촘하게 나누면서 선택지를 넓혀보다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3DFX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3DFX는 파산하게 됩니다. 이때 엔비디아는 3DFX의 일부 기술을 인수하면서 독보적인 그래픽 기업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리바 시리즈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기존의 그래픽 하드웨어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렌더링에 있어서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는 필수적이었는데, 점점 더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며 병렬 처리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메모리 역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능 병목 현상 없이 이 데이터를 칩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엔비디아의 한 단계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엔비디아 GPU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며 GPU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GPU는 쉽게 말해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으로 출력시키는 병렬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입니다. CPU와 GPU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히 비교하자면, CPU와 GPU 모두 데이터와 연산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GPU는 그래픽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연산 작업을 하는 CPU보다 훨씬 더 많은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픽셀 그래픽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분리된 이디 3D 처리를 하던 것과 달리 지포스 256은 3D 그래픽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게임과 같은 3D 그래픽이 더욱 화려하고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그래픽 카드들이 비디오 출력 시 끊김과 버벅임이 있었던 것에 반해 지포스 256은 하드웨어 기반의 비디오 가속 기술을 내장하여 리얼타임 비디오 출력에서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화면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의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온 지포스 256은 그래픽 카드는 단순히 그래픽 출력 장치일 뿐이라는 이전의 인식을 완전히 깨고 GPU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하드웨어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혁신을 만들어냈으며 그래픽 카드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GPU라 불리는 지포스 256의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거의 매년마다 발전된 GPU 기술이 적용된 지포스 시리즈를 출시하여 GPU 시장을 독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만들어진 지포스 256은 세계 최초의 GPU이며 그래픽 카드로 변형 연산과 조명, 처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능 덕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출시된 지포스 2는 트윈뷰 듀얼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고 지포스 256에 도입된 엔진을 개선시켰습니다. 2001년에 출시된 지포스 3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를 추가하여 게임에서 보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더욱 복잡한 특수 효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04년에 출시된 지포스 6는 사용자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두 개의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SLI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포스 6가 큰 성공으로 엔비디아를 굳건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출시된 지포스 8은 새롭게 통합 쉐이더를 도입하고 다이렉트 X10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쿠다 기술을 선보인 모델입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파스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지포스 10 시리즈가 출시되었고 지포스 20 시리즈는 RTX 브랜딩으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강조하는 튜링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챕터 4 위기 속에서 발견한 암호화폐라는 뜻밖의 기회 지포스 2, 지포스 3의 연이은 성공으로 점점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시장도 만만치 않게 GPU를 쏟아내면서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엔비디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회사는 ATI였습니다. 지금은 AMD의 일부로 인수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ATI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GPU가 등장하기 전에는 ATI 레이지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레이지 128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랴부랴 ATI도 GPU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드디어 ATI는 라데온 9700 프로라는 새로운 GPU 칩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엔비디아가 지포스 FX 5800 시리즈를 출시할 무렵과 겹치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맞불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래픽 카드 시장은 GPU 원조였던 엔비디아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개성처럼 등장한 라데온 9700 프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장은 빠르게 엔비디아보다 ATI에 더 주목했고 결국 엔비디아는 실적 부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로 미국 시장은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역시 실적 부진과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주가가 90%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위기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엔비디아가 출시한 칩은 노트북에 주로 내장된 그래픽 칩이었는데 내부 결함으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 칩이 장착된 노트북들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 결함을 인정하고 곧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된 노트북의 수리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교체를 포함하여 리콜 비용까지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가까운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8년 7월 3일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30% 빠지게 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자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CEO인 젠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며 엔비디아를 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한 것입니다. 젠슨은 위기를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픽 카드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사업 방향성을 한 군데만 둘 경우 제2, 제3의 ATI 같은 경쟁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게임 시장 또한 점차 둔화되면서 엔비디아가 설 자리는 적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2010년, 젠슨은 뜻밖의 시장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회사 재정이 어려웠던 엔비디아는 2011년부터 갑작스레 매출이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면서 GPU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 채굴은 주로 표준 CPU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특히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GPU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GPU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꿀팁들이 공유되면서 GPU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GPU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더욱 효율적이었습니다. CPU 채굴에서 GPU 채굴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고 2011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GPU 사용이 국룰이 아니라 국제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호재로 엔비디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지 3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경쟁사인 AMD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AMD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GPU 시장에 더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될수록 GPU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초기 관심은 사업 방향성을 틀 만큼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2011년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던 시기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면 그와 함께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보다 더해진 수요를 감당 못한 엔비디아 GPU 가격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GPU의 주요 소비자인 게이머와 전문가 사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채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프로세서는 기존의 게임용 GPU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2018년 1월 규제가 발표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빙하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채굴용 GPU 과잉 재고를 떠안게 되었고 이러한 재고들을 보며 사람들은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주 고객인 게이머 및 전문가뿐 아니라 신흥 암호화폐 채굴자 부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맞춰 GPU를 개발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챕터 5. 모두가 외면할 때 딥러닝에 올인한 승부수. 젠슨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눈여겨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딥러닝 시장이었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존재했던 신경망의 기초를 둔 딥러닝은 수십 년 동안 계산 능력의 한계와 대규모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혁신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나 AI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젠슨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10년부터 딥러닝 시장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은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딥러닝 강좌가 열리며 크고 작은 기업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2년 권위 있는 기계학습 대회인 이미지넷 대회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인 알렉스 넷이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딥러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알렉스 넷은 1,000개 카테고리에 100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넷에서 교육을 받은 신경망으로 테스트에서 15.3% 오류율을 달성하여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딥러닝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넷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에는 상당한 양의 행렬 곱셈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활용되었습니다. GPU는 사실상 딥러닝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심층 신경망 훈련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인데 젠슨은 여기서 또다시 초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렉스넷과 같이 GPU의 병렬식 연산을 딥러닝에 이용하면 중요한 빅데이터의 융합과 연산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테니 앞으로 엔비디아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업 구도를 GPU를 이용한 과학, 컴퓨팅 및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포지셔닝하는데 새로운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게임 시장에 초점이 맞춰 있던 엔비디아는 GPU 아키텍처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딥러닝용 GPU 개발이라는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딥러닝에 맞춤화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1월 엔비디아의 딥러닝 분야 초기 GPU 중 하나로 꼽히는 테슬라 K40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테슬라 K40은 딥러닝 워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컴퓨팅 성능과 방대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했는데 이에 딥러닝 연구자들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테슬라 K40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딥러닝 연구원과 기업으로 팔렸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몇 주나 걸리던 모델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속화를 통해 딥러닝 시장은 동시에 더 빠른 반복, 더 복잡한 모델의 학습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 딥러닝 시장의 비전을 보고 딥러닝 전용 GPU 칩을 연구, 개발해 오던 엔비디아는 2017년 딥러닝 계산을 가속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텐서 코어가 포함된 볼타 아키텍처를 개발해냈습니다. 2017년 5월 엔비디아는 컴퓨팅 기술 컨퍼런스에서 텐서 코어를 탑재한 최초의 GPU로 테슬라 V100을 발표했는데 또한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장치의 AI 기능을 보다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통해 딥러닝 아키텍처 분야의 표준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후 2018년에는 엔비디아 튜링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 아키텍처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중점을 두고 게임과 AI 모두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GPU 아키텍처로 주로 그래픽 혁신으로 여겨졌던 AI 워크로드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데이터 과학 워크플로를 위한 GPU 가속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출시했습니다. 머신러닝을 가속화하는 이 플랫폼은 출시 이후 데이터 과학 및 AI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AI 기술들은 모델과 데이터 처리 작업을 더 빠르게 반복하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2023년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픈AI의 GPT-4입니다. GPT-4는 생성형 AI,
모델로 확장된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되고 상황에 맞는 관련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챗봇 질의응답. 일반적인 대화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 적합한 AI입니다. 거의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진짜 AI 시대가 다가왔다고 직접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훈련시켰던 것이 엔비디아의 V100 GPU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AI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게 됩니다. 챗GPT 열풍과 함께 주식시장에는 엔비디아 열풍이 불며 2023년 5월 30일 엔비디아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 인플레이션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을 맞은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신화를 썼습니다. 연이어 2023년 6월 13일에는 종가 기준 시총 1조 달러를 넘기며 미국 기업 중 7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7%를 차지할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달러 이상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 200% 넘게 주가가 뛰어올랐음에도 엔비디아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저 운 좋게 챗GPT 덕분에 수혜를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10년 전부터 시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온 덕분에 딥러닝과 AI 시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기업을 지향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성공 전략을 정리하자면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을 남들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1993년 식당에서 시작된 대화는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CPU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젠슨은 그래픽 처리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은 단순히 기술적 직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를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젠슨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NV1의 실패는 많은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젠슨은 이를 귀중한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시장 표준과 호환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리바 시리즈를 개발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X와의 호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이는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민첩성이 엔비디아를 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치결함으로 인한 경영난은 엔비디아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갔지만 젠슨은 이 위기를 회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며 솔선수범했고 게임 시장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GPU의 활용 범위를 게임을 넘어 과학 컴퓨팅과 AI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촉매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보고 투자하는 선제적 행동이었습니다. 2010년 딥러닝 시장에 주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딥러닝을 실험실 수준의 기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젠슨은 2012년 알렉스넷의 성공을 보며 딥러닝이 세상을 바꿀 기술임을 확신했고 즉시 딥러닝 전용 GPU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2013년 테슬라 K40을 시작으로 2017년 볼타 아키텍처까지 엔비디아는 10년 가까이 딥러닝 시장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는 2023년 챗GPT 열풍과 함께 폭발적인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쿠다 기술을 선보이며 개발자들이 GPU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2018년에는 데이터 과학 워크플로를 위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개발한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는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를 넘어 AI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엔비디아는 빠르게 최고령 GPU를 출시하며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비록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과잉 재고를 떠안는 위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GPU의 활용 범위가 게임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엔비디아를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GPU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포스 256부터 지포스 20 시리즈까지 엔비디아는 한 번도 혁신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게임, 그래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고, 딥러닝을 위한 텐서 코어 개발로 AI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장 감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바 TNT2 시리즈를 출시할 때 울트라, 프로, M64 벤타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며 고가형부터 저가형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을 넘어 각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게이머, 전문가, 연구원, 채굴자 등 각기 다른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경쟁자를 존중하되 차별화에 집중하는 자세였습니다. 3DFX나 ATI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단순히 경쟁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GPU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도 이러한 차별화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함으로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 전략은 장기적 비전을 유지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딥러닝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챗GPT로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2023년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수많은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했고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한 결과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에서 시작해 1조 달러. 기업의 CEO가 된 젠슨 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읽는 통찰력,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용기,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향한 끈질긴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봤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히 투자했으며,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젠슨의 성공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단 한 번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로 성공했을 때도 그는 다음 시장을 찾았고, GPU로 시장을 장악했을 때도 그는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일 때도 그는 딥러닝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의 자세가 엔비디아를 오늘날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 전략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의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젠슨이 1993년에 그래픽 컴퓨팅의 미래를 본 것처럼 2010년에 딥러닝의 잠재력을 포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작은 변화의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MV1의 실패가 없었다면 리바 128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위기는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게임 시장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통해 사업 구조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2010년 딥러닝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젠슨은 확신을 가지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비전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쿠다 플랫폼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엔비디아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들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자연스럽게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가져옵니다. 여섯째,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했다면 3DFX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혁신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머, 전문가, 연구원, 채굴자 등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여덟째,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가 필수입니다. 경쟁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GPU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했을 때 빠르게 채굴용 GPU를 출시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열째,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13년 동안 딥러닝 시장에 투자하며 기다린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적 어려움을 견디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습니다. 2008년 위기 때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한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식당에서의 대화부터 2023년 1조 달러, 기업이 되기까지 30년의 여정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젠슨은 3번의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3년 그래픽 컴퓨팅의 미래를 보고 엔비디아를 창업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1999년 세계 최초의 GPU를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2010년 딥러닝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3번의 선택은 모두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본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젠슨은 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에서 출발했지만 공부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바꿨고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으며 통찰력을 통해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엔비디아는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젠슨은 이미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메타버스 등 GPU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 30년도 엔비디아는 계속 진화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젠슨 황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기 청소를 하던 소년이 1조 달러 기업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눈,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엔비디아와 젠슨 황의 성공 전략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히 투자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며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기 청소를 하던 소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